조금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몇 년 전부터 쭉 해오고 있었거든요. 중국이 과학기술 지금 올인하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해오고, 중국의 과학기술이 지금 많이 발전이 돼서 이미 이제 우리나라를 추월했다,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저한테 돌아온 건 시진핑의 앞잡이 중국 공산당을 고무 찬양하는구나, 이제 이런 비난을 많이 받는단 말이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렸던 중국이 이제는 단순한 제조 강국을 넘어서 첨단 산업 분야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단순한 도전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차이나테크의 역습이라고 봐야 될지 오늘 이철 작가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중국에서 지난 30년 가까이 기술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작년에 귀국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글과 방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입니다. 직접 중국을 이제 경험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실제로 이제 한 10년 사이에 정말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 몸소 느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중국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우선 중국은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중국의 변화 속도가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면 듣는 분들이 다 그렇지 이렇게 끄떡끄떡 하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이해를 못하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변화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이런 식이죠. 한번 보고 잠시 옆에 봤다 다시 보면 네. 이미 애가 둘 생겨 있고 다시 이렇게 다 보면 손자가 생겨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빠른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 몇 달 있다가 다시 가면은 그 거리를 못 알아본다든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과장된 면은 있지만 그럴 정도로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그게 특히 기술 분야 쪽으로 오게 되면 대부분의 우리 한국 분들이 알지 못할 정도로 의식을 못할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을 처음 가봤었던 때가 2008년에 네. 그때 처음 가봤었거든요. 아, 예.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하던 중국이랑 그 이후에는 이제 가본 적은 없는데 최근에 이제 뭐 뉴스 기사라든지 유튜브 보면은 완전 달라져 있어서 되게 깜짝 많이 놀랐거든요. 2008년에 어디를 가셨는데요? 수도를 갔습니다. 베이징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이 큰 나라잖아요. 곳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 그 중국의 큰 도시 말씀하셨던 베이징, 상하이 뭐 이런 데를 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인상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지방과 산업에 따라서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럼 그 지방마다 조금 산업의 차이가 크다는 거는 이건 역시 중국 정부의 약간 의도된 목표가 다르다라고 봐야 될까요? 의도는 분명히 있는 건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전부 계획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별로 특성화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중앙정부의 방침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그러면 뭐 허베이성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 광동성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방침이 이렇게 결정이 되면 지방정부에서 그걸 보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되겠구나, 저렇게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다 성공하지는 않아요. 근데 성공을 하면 이제 그 결과가 좀 세계적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그때 가서 놀랍다, 거기가 그렇게 발달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로 그 원동력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뭐 사실 그냥 뭐 건물의 외관이 바뀌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술력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이 속도를 내면서 따라잡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정부가 돈을 많이 투입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봐야 될까요? 어떤 원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정부가 돈을 많이 투입하는 건 한국이죠. 한국이 GDP 대비로 국가과학기술 예산을 가장 많이 쓰고 있죠. 네.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정부 주도로 과학기술을 마구 대신 해주고 있다라고 불평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과학기술이 왜 이렇게 발전하게 됐냐? 네. 요즘 와서 발전한 거 아닙니다. 요즘 와서 발전한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가 미사일 없을 때 중국은 미사일 날렸고요. 중국은 ICBM을 날리던 나라죠. 우리나라 우주항공 못할 때 중국은 우주선 날라갔고,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기 나라의 우주정거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재료공학에 대해서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발달이 돼 있었고, 다만 중국이 그 과거에 공산주의 시절에 이 사회주의 체계이니만큼 국가가 직접 개발하고 투입하는 부분만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게 일반 민간용, 민수용 제품으로 상업화가 별로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이 원래는 기술 수준이 우리보다 굉장히 낮았다. 네.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중국은 상당 정도의 기술 수준이 있었지만 네. 이 정부에서 관할하는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민수 경제에는 그 기술이 발휘되지 않고 있다가 이제 개혁 개방과 함께 소위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네. 외국의 기술, 그러니까 산업 기술과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여기에 본래 자기들이 국가 전략적으로 개발해오던 기술도 이제 융합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과학 기술을 보이고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그 KBS 다큐를 이제 우연히 보다가 네. 그걸 봤어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좀 의대를 목표로 이제 공부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중국에서는 오히려 의대보다 공대를 가려고 엄청 노력을 하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들도 중국의 이렇게 제조 기술력이 점점 높아지는데 좀 한몫을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예, 그러지 않아도 이제 우리 사회에 반향을 일으킨 다큐멘터리라고 해서 저도 찾아서 봤어요. 네네. 저도 몇 가지 놀랐습니다. 언제적 얘기인데 이제 와서 이 얘기를 하고 있나. 그리고 그걸 아. 보고 놀랐단 말인가, 우리나라는. 아, 예전부터 공대에 대한 선호가 있었던 거군요. 아니 이게 뭐 한두 해 된 얘기가 10년도 넘은 얘기 같은데 이걸 이제 와서 네네. 좀 떠들고 있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이고요. 실제로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현재 중국이 과학기술로서 지금 내놓고 있는 그런 기술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만일 본다면 우리 사회는 경악을 할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죠. 조금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몇 년 전부터 쭉 해오고 있었거든요. 중국이 과학기술 지금 올인하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해오고 중국의 과학기술이 지금 많이 발전이 돼서 이미 이제 우리나라를 추월했다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저한테 돌아온 건 시진핑의 앞잡이 중국 공산당을 고무 찬양하는구나. 이제 이런 비난을 많이 받는단 말이죠. 근데 제가 중국을 고무 찬양해서 저한테 좋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 옆에서 그렇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국가 경쟁력에서 우리가 자꾸 밀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사회는 경각심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첨단 기술이라고 하면 되게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반도체도 있고 뭐 AI, 로봇 다양하게 있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두각을 내고 있는 분야는 어디예요? 중국이 지금? 제가 다른 그 채널에 갔더니 비슷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중국이 그래서 발전한 분야가 어디냐? 그리고 당신이 자꾸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발전했다고 그따위 소리를 하는데 어떤 분야가 우리나라보다 낫다는 거냐? 우리나라가 중국을 앞선 분야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서 앞섰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건 이 지금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금 중국의 과학기술의 현 주소를 모르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도 더 나은 게 없어요. 네. 작년인가요? 우리나라 과기정통부에서 매년 주요 국가의 과학기술 수준을 영역별로 평가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양자 컴퓨터가 있다, 바이오 분야가 있다, 뭐 무슨 분야가 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이제 중국의 기술 수준보다 떨어진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죠. 근데 이게 크게 홍보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발표하면 또 무슨 반응이 있을지 모를 일이죠. 그렇지만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께서 또 약간 의문을 갖는 것 중에 네. 하나가 결국에는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뭐 반도체 같은 것도 그렇고 네. 이 장비들을 들여오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 내부적으로는 이 기술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중국이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우선 미국이 왜 중국을 기술 제재를 하겠어요? 지금 미국이 뭐 독일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기술 제재를 하나요? 안 하죠. 러시아는 예뻐서요? 러시아는 친해서요? 아니요. 러시아는 경쟁 대상이 아니니까 기술 제재 안 하는 거예요. 미국이 중국을 그렇게 기술 제재를 지금 바이든 행정부 들여서 지금 누구죠? 그 트럼프가 이어받아서 지금 1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미국을 따라잡고 있으니까 지금 제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재 하에서도 지금 성장을 해오고 있는 거고요. 미국 바이든 정부가 제재를 할 때 중국 과학원에 있는 한 원로 과학자 한 분이 이런 발표를 했어요. 미국이 우리 중국이 발전을 하니까 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걸 눌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중국의 가장 중요한 기술 21가지인가를 중점적으로 제재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걸 중국말로는 카보즈, 그러니까 목 조른다.
미국이 우리 중국의 목을 조르는 기술 제재 21가지를 발표를 했어요. 이게 중국 내에서 반향이 아주 컸습니다. 네. 왜 반향이 크냐면 우리나라는 애국심 뭐 이런 얘기를 따로 안 해도 돼요. 모두 애국심이 많고 또 매일 여당 야당이 싸울 때 지들이 더 애국한다고 이런 얘기 해가면서 싸우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이렇게 그 남을 딱 들어가지고 얘네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해. 라는 그런 표현은 굉장히 금기의 표현이에요. 근데 그게 딱 나왔는데 이제 중국 전체 사회가 거기에 호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식으로 따지면 어디 그 연구소에 있는 과학자 한 분이 그렇게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한 건데 이걸 매일 9시 뉴스에서 몇 년간을 떠드는 꼴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 미국이 이걸 우리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꼭 이걸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는 이제 이 기술을 그러면 미국이 제재를 하니 자체로 개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큰 노력을 하고, 노력은 뭐냐, 사람, 돈, 사업화, 특허, 지재권, 인력 이런 것들 막 지원을 하고, 지금 젊은 분들은 잘 실감이 안 나겠지만 네. 중국의 젊은 엔지니어들, 공대생들이 그런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불타는 거죠. 내가 꼭 좋은 기술을 개발을 해서 네. 저 제국주의 미국이 우리나라를 억누르는 것을 내가 해결을 해서 국가와 인민에게 이바지해야지.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 가슴에 불을 태우면서 그렇게 하면서 밤잠 안 자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네. 1년에 지금 중국에서 이공계가 650만 명씩 배출이 되니까 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반도체는 아직 중국이 우리한테 안 돼. 네, 아직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아직은 우리나라보다 좀 한두 단계 못하죠. 그래서 반도체 학과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학과가 1년에 70만 명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7만 명이나 7천 명, 700명이 아니고 네. 한 해에 몇십만 명이 나와요. 반도체 학과만. 그러면 이 친구들이 뭐 다 반도체 관련 산업에 진출하는 건 아니겠지만, 만일에 중국의 반도체의 그 탑을 달리고 있는 회사들, 예를 들어 SMIC라든가 네. 이런 회사에서 금년도 신입생을 뽑으면 70만 명 중에 1, 2등 하는, 반도체를 배운 70만 명이 넘는 학생 중에 몇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와서 밤잠 안 자고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 기술 격차는 줄여져 왔고, 네. 그나마 여기 메모리에 조금 있다는 건데 지금은 턱 밑까지 쫓아왔어요. 저는 그동안 이제 중국의 뭔가 기술 격차를 이렇게 좁혀오던 방법이 이게 막대한 자본 투입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말씀하신 거 좀 들어보니까 인력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좀 이렇게 푸시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도 이제 중국의 다양한 사람들이 반도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기술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개혁적인 조치를 했어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연구소나 대학에서 연구 과제를 이제 신청을 하잖아요. 네. 지금 이제 죽었지만 리커창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학자들한테 제발 좀 그 무슨 보고서 쓰게 하지 마라. 무슨 행정문서 3, 4분기 연구비 집행 실적 보고 뭐 이런 거 시키지 마라. 지금 그 연구 개발해야 될 사람들을 자꾸 행정 부담을 줘서 그런 거 시키지 마라,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요. 네. 카이스트에 계신 어떤 교수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교수님이 하시는 분야가 양자 컴퓨터 분야인데, 예를 들면 거기에 지금 중국의 양자 컴퓨터 기술을 개발하는 유명한 분이 몇 분 계시대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분이, 그분의 R&D 예산이 1조예요. 1조. 그러면 국가가 이런 큰 돈을 들여가지고 행정 신경 쓰지 말고 개발만 해.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텐센트를 갔더니 텐센트에 CSO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CEO, CIO, CTO는 들어봤어도 CSO는 처음 들어본다. 네. 그랬더니 이게 Chief Science Officer예요. 그래서 이건 R&D가 아니고
사이언스, 과학이래요. 그래서 그건 뭐 하는 데냐 했더니 이 산업 기술이 아니라 순수 과학을 지원하는 이제 그런 일을 책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뭐 기업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돈이다. 그래서 매년 몇십 명의 그 과학자를 선정을 해서 그냥 돈을 줘요. 근데 돈을 조건이 있어요. 아무 보고나 소명이나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돈을 써요. 완전 그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게. 아니요, 지원해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정도 되는 과학자는 이제 국가 프로젝트도 하니까 R&D는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정부 예산을 쓰려면 뭐 무슨 규정이 이렇고 뭐가 어떻고 맞아요. 그래서 거기 맞춰야 되고 이게 뭐 강목이 맞네 틀리네 그런 게 복잡하니 그거 그렇게 소명하기 힘든 돈. 그러니까 우리 그 검찰 특활비 쓰듯이 네. 그냥 증빙 없이 그냥 쓰는 돈. 해가지고 그거를 1인당 최대 1년에 우리 돈으로 한 5억 정도씩을 줘요. 그냥 물론 그걸로 삼겹살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정도 그 지명도가 있고 존경받는 과학자가 그걸 자기 삼겹살 먹는데 뭐 설령 써도 좋죠. 네. 써도 상관은 없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업이 좋은 게 융통성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정부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는 부분 그 부분을 우리가 메꿔주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새로 발표된 정책이 있어요. 중국에서. 그게 어떤 정책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과학기술에 매진하기로 했고 아마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15차 계획에서는 전체 국가 계획이 과학기술로 올인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기존 체계로는 뭔가가 좀 빠진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기업이나 아니면은 대부분 그 성공한 테크 기업들을 보면 창업자들이 일단 대학을 자퇴하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 체계, 기존 사고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발상이 나와야만 거기서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 뭔가 창의적인 기술이 나온다. 근데 우리 중국은 뭔가 관료적이야. 네. 뭔가 체제가 다 꽉 막혀 있어. 그래서 이건 안 되겠어. 그래서 지금 발표된 계획이 뭐냐면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기존의 무슨 행정 뭐 조건 무슨 전략 뭐 어쩌고 이런 거와 관계없이 네. 무에서 완전히 탄력적으로 자유롭게 자유로운 발상으로 과제를 내고 그걸 또 지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을 모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아메바식 방식을 해야 되겠다. 그걸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기존의 틀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면 네.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기존의 그 무슨 행정체계, 무슨 관리체계 이런 거 다 빼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권위 있는 과학자가 뭐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런 것도 빼고 그냥 백지에서 진짜로 완전히 창의적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방식의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만들겠다. 그렇게 지원하겠다라고까지 지금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막 뉴스에서 중국의 이런 뭐 굴기들 여러 가지 제조업 굴기들 이게 진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짜 뭔가 밑에서부터 탄탄하게 쌓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적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중국은 지금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숨 걸고 전체 나라가 지금 여기 올인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거를 뭐 중국놈들 이렇고 저렇고 하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우습게 볼 일이 아니라고요. 벌써 이제 다 쫓아왔고 이미 지금 앞선 부분들이 이미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휴대폰 쓰시죠? 통신 방식이 뭐예요? 저는 아직 4G 있습니다. 저는 아직 4G 폰 써요. 네. 5G 쓰세요? 네. 4G도 써보셨어요? 네. 5G 쓰니까 뭐가 좋아지던가요? 조금 더 빨라지는 느낌? 근데 확실히 뭐 피부에 와닿는 게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할 말이 있지만 이제 오늘 주제는 아니까 그 빠지고 그러면 4G가 나왔고 5G가 나왔으면 그 다음 뭘까요? 6G겠죠? 6G를 누가 하고 있을까요? 들어본 적이 없죠.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뭐 선진국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뭐 4G, 5G 할 때도 우리나라가 뭐 세계 통신 기술을 선도한다 뭐 이런 말을 들어봤던 것 같은데 요즘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죠. 6G 있어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미국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이 다 만들어놨어요. 그게 6G라고 그 세계적으로 발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6G가 되려면 그게 국제 표준으로 이게 채택이 돼야 되는데 중국이 그걸 채택시키려고 하니까 미국하고 유럽이 죽어라고 동의를 안 하고 있죠. 그렇지만 기술은 지금 중국이 먼저 만들어져 있어요. 또 하나 우리 집에 브로드밴드 쓰잖아요. 브로드밴드도 가만 생각해 보면 한 20년 전에 그때 브로드밴드라고 막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렇게 뭐 20몇 년씩 지났으면 뭔가 새로운 게 나올 때도 된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인터넷 선진국이라는 한국에서 그 차세대 기술은 그게 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중국에서 만들었어요. 차세대 브로드밴드를. 마찬가지로 서방 세계에서 죽어라고 그 표준을 동의를 안 하고 있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귀에 잘 안 들려서 그렇지 중국이 각 분야에 있어서 이미 일부 분야는 미국이나 유럽을 넘어섰다는 거고요. 네. 상당 부분은 이미 거의 동등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물론 중국이 잘 아직 못하는 분야도 있어요. 예를 들면 바이오 분야가 그 대표적입니다. 바이오 분야. 네. 네. 바이오 분야 기술이 떨어져요. 왜요? 왜 떨어지냐면 그동안 별로 개발을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중국이 작년에 새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이 바이오는 이 생물과 관계되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 유전자를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사람 유전자 같은 거는 이제 인류 도덕에 문제가 있으니까 엄격하게 규제가 되죠. 그럼 규제가 많아지면 거기에 해당되는 실험을 하기 어려워지죠. 실험을 하기가 어려워지면 해당 기술을 개발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중국이 바이오 기술 분야에 여러 제재를 상당 폭을 없앴습니다. 없앴어요. 왜냐? 지금대로 가다가는 서방의 기술 수준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다. 아까 그 연구에 뒤집는 거랑 비슷한 결이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리스크도 있고 피해도 발생할 수 있지만 네. 그 리스크를 테이킹하지 않으면 우리가 서방의 기술을 추월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과감하게 풀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바이오 임상 실험할 때 중국에 맡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하기 힘들거든요. 무슨 셀트리온? 중국 가서 맡기고 있어요. 거기가 중국이 좋아서 그건 아니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은 그 자율주행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 그럼 자율주행을 지금 중국과 미국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냐? 하죠. 어디서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한국에서 무슨 자율주행 기술 개발하고 어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디 지금 돌아다니면서 시험 중이다 뭐 이런 뉴스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기술을 만들어도 로드 테스트를 못해요. 규제들. 예? 관공서마다 뭐 지자체마다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 게 많으니까 못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제가 국내에서 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시는 대학 교수님을 만났더니 그 양반이 어떻게 그걸 개발하고 있냐면 중국의 이 자율주행 기술의 한 부분을 개발하고 있는 중국의 대학 교수님한테 이렇게 빌어가지고 거기에 공동 연구 이렇게 끼워서 그걸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그 테스트를 할 수 있거든요. 네. 한국에서는 테스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기술 개발을 해도 테스트도 하고 검증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중국에 맡겨야 돼. 그럼 중국에 그 기술을 맡겨서 테스트를 하는데 이 기술 내용은 나는 하나도 안 가르쳐 줄 거야. 깜깜이를 줄 테니까 너는 그냥 돌리기만 해. 그렇게 해서 사고 나면 네가 책임지고. 그럼 누가 그걸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술 내용을 공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중국으로 그 기술이 다 들어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AI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버린 AI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중국은 이번 행정부 들었을 때 이미 발표를 했잖아요. 전 부처에 전 산업에 AI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소위 AI 플러스라는 걸 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해서 지금 몇 년간 진행이 됐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부, 국영기업, 민간기업, 대학 등등의 이제 전부 도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인구에서 그 많은 돈을 그 많은 기관에서 다 도입을 해서 개발을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경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거기에 경쟁할 수 있나요? 물론 일부분 우리 기업들도 잘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연구소나 우리 대학에서 잘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기술 개발, 과학기술 정책과 전략이라는 건 전면적이고 대폭적인 정책인 것이고 우리는 가뭄에 국 나듯이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게 다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저에게 하는 질문은 네. 그러면 그래서 중국이 우리보다 나은 분야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선 몇몇 한국이 중국보다 나은 예가 있고 그 외 대부분은 우리가 중국은 못합니다. 그럼 저는 항상 또 이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은 사실 그 내수 시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글로벌로 넘어가지 않아도 그 내수로만으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내수를 넘어서 중국이 글로벌까지도 확장할 수 있다고 보세요? 왜냐면 이제 또 미국에 대한 제재라든지 여러 분야들이 또 이렇게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도 하잖아요.
이 얘기는 몇 가지 이야기가 지금 몇 가지 독립적인 이야기가 함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그 뜻이 기술 경쟁에서 중국이 내수 시장에서야 뭐 자기들이 이길 수 있겠지만 네. 그럼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겠냐? 이제 이런 뜻이라면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는 미국의 규제와 압박 때문에 제대로 경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글로벌 시장이라는 게 미국, 유럽만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아프리카, 아세안, 남미, 중앙아시아 뭐 다른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달에 그 중국의 대미 수출이 33%인가 34%인가 감소를 했어요. 네. 그러나 전체 수출은 20% 정도인가 증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그 수입 규모가 옛날하고 틀려요. 미국이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수입하는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한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 블록 중에서 제일 큰 건 EU예요. EU가 22%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미국 대미 수출이 그렇게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전체 수출은 늘어났느냐? 아프리카 뭐 이런 그 소위 글로벌 사우스 시장에서 약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에서 기술 지지를 해도 중국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술을 개발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더 저가에 가성비 좋은 제품이 나올 테니 그거를 소위 글로벌 사우스 시장에 성공적으로 낼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방금 또 이제 가격 경쟁에 대해서도 방금 잠깐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계속해서 이제 저가로 판매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나중에는 기술이 더 높아지면은 이 저가라는 전략을 지우고 네. 고가라는 프리미엄 전략까지도 이어지게 될까요? 그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기술적인 의미에서 더 좋은 기술이라는 거가 비싸지만 좋은 기술이라는 거는 사실 얘기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로켓을 만드는데 이 로켓가 더 좋은데 더 비싸. 그러면 꼭 역으로 말하면 내가 로켓을 만드는데 성능은 저거만 못한데 가격이 싸. 뭐 이런 개념이라면 우리가 그걸 절대 기준을 만족시켜 줘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느냐에 따라 이제 결정이 될 상황이죠. 마케팅 이론에서는 그런 그 고성능 제품, 고품격 제품과 가성비 제품이 마켓이 서로 분리되어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네. 이것이 겹쳐지기 시작하면 네. 무조건 가성비 제품 쪽이 이긴다라는 게 이제 그 마케팅 이론에서의 그 프랙티스죠. 이게 만일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가 패션처럼 뭐 디자이너의 품격이 느껴지고 무슨 예술품 시장처럼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는 아니겠죠.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 얘기하니까. 그럼 뭐냐? 이것이 절대적인 성능을 달성해야 되는 목표인지 아니면 가성비라는 경쟁력, 시장 경쟁력을 말하는 건지 이제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럼 가성비 부분을 얘기한다면 중국은 계속 이길 것 같죠. 그리고 절대 성능, 뭐 예를 들면 무기 같은 게 그런 절대 성능의 대상이 되겠죠. F-35만한 비행기 너희 만들 수 있어? 뭐 이런 거라면 아직도 거리가 멀죠. 미국과의 거리가 이제 멀겠습니다. 근데 만약 산업 기술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걸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기술에 따른 표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좋아서 산업 표준, 뭐 기술 표준이지 그게 사실 기술 패권의 전쟁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IBM이 처음으로 그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고 그때 OS가 여러 가지가 돌아다녔어요. 그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그 OS도 있었습니다. 꽤 경쟁력이 좋았어요. 그러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거를 채택을 해 주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큰 회사가 됐죠. 그러면 이런 그 기술 시장에 왔을 때 표준을 누가 장악하느냐. 그리고 만일 그 표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표준, 산업에서 이미 그것이 기정사실화 돼버리는. 테슬라가 표준을 만들듯이.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요런 거에 본다면 지금까지는 다 미국이 주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술 규격도 당분간 서구 세계가 계속 주도를 할 거니까 표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개발한 기술은 표준으로 안 넣어주겠죠. 그럼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그래서 중국이 2025년까지 중국 제조 2025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네. 이제 내년부터 중국 표준 2035라는 거를 추진합니다. 2035. 그러니까 어차피 기술 제재하고 우리 기술 채택 안 해주고 우리한테 기술 계약 거래도 안 할 거면 우리 가랜다 마이웨이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왜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소위 세계 표준이라는 걸 내가 왜 따라야 되지? 우리는 우리가 것식으로 가면 되지. 중국 표준. 그래놓고 그 중국 표준이 가성비가 좋으면 뭐 아프리카, 아세안, 자연스럽게 따라갈 남미 사람 이런 데서는 어차피 뭐 그거 사서 쓸 테니까 그러면 그래 뭐 국제기구 가면 국제 표준은 미국 표준인데 어디 현장에 가봐 다 우리 중국 표준으로 돼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우리나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치에서도 뭐 너는 진보냐 아니면 보수냐 이렇게 편을 딱 나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산업 기술에 있어서 앞으로 있을 과학기술 경쟁에 있어서 우리는 미국 편에 쓰니까 중국 표준은 우리는 상관 안 해. 이럴 거냐? 그걸 상관 안 하면 중국 시장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는 중국에 물건 못 파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만들어진 물건도 우리가 사오기 힘들어지죠. 우리 거에 안 맞을 테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대량으로 수입하고 대량으로 수출해야 먹고 사는 나라가 제대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중국 이야기를 하다가 또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로 살짝 넘어오니까 예. 우리나라가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또 이제 어떤 방식으로 기술력들을 더 끌어올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살짝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네. 일단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여러 스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첫 번째 스텝은 이렇게 이 와이셔츠 단추 채우는 것처럼 첫 번째 단추는 무조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왜 이런 그 차이나 테크의 역습이라는 책도 쓰고 네. 여러분들 앞에서 이 중국 공산당을 고무 찬양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느냐면 첫 번째 중국이 지금 과학기술이 엄청 성장해서 지금 우리나라를 이미 넘어서고 있다는 이 준엄한 현실 문제를 인식하는 겁니다. 일단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문제를 풀든지 문제를 피하든지 뭘 하죠. 근데 지금처럼 그까지 중국 이러고 있으면 그럼 아무것도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 뭐 거기에 대한 대책이고 뭐고 얘기할 게 없죠. 그러면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만일에 중국의 과학기술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쫓아오거나 또는 우리를 추월해서 있는 상태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그 문제는 사실은 과학기술만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정치, 외교, 경제, 안보 이런 것들이 같이 지정학적인 이슈와 함께 연루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과학기술 영역만 보고 요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또는 뭐 경제적인 이슈만 보고 요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슈 같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우리에게 지금 당장 시급한 건 대한민국의 지금 현 상황에 대응할 외교 안보 전략 국가 전략이 첫 번째. 그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중국과의 협력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제한적으로 할 건지 어떤 특정 영역에서만 할 건지 어떤 큰 방침이 결정이 돼야 그 하위로서 과학기술 대책이라는 것도 나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우리 새 정부에서 열심히 만들고 있겠지만 이게 좀 신속히 나와줘야 되고 또 이게 너무나 영향을 주고받는 범위가 넓어요. 또 좀 걱정되는 건 모든 발표가 나오면 또 이게 맞느니 틀리느니 뭐 쥐고 싸우고 뭐 이걸 할 거잖아요. 그 기간도 너무 길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러고 있을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네. 지금 벌써 9월이에요. 3개월 지나면 이제 중국의 15차가 시작이 돼요. 15차 계획 5개년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과학기술 올인 14억 그들이 총력을 다해서 과학기술 개발을 하는 계획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15차 계획의 과학기술 목표는 지금까지는 중국이 서구의 과학기술을 따라잡기 위한 전략이었는데 내년부터 시작되는 이 15차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기술을 추월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뭐 코웃음이나 치고 그를 우습게 여기다가는 큰일 날 것 같습니다.